자,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와 유효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이 언제 효력 발생하냐. 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일반적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되는 게 뭐냐면 표백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백주의.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는 것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백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백이 뭘까요? 나타났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면 작성했을 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요거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이럴 수 있지 않아요? 내가 그냥 별도의 서면 작성했어요. 그거 가지고 효력 발생하게 만들어 버리면 상당히 피해 볼 수 있겠죠. 요거는 거의 안 합니다. 요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대방이 없을 때는 가능해요. 일방적인 때 있잖아요. 그거 가능한데 무역 같은 경우는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표백주의를 갖고 인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요. 두 번째, 순서상 말씀드릴게요. 발신주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발신했을 때죠. 발송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는 게 발신주의입니다. 세 번째, 도달주의가 있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요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지주의. 요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을 때 도달 플러스 인지죠. 도달 플러스 인지. 도달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 저희 무역거래에서는 보통 요거랑 요거밖에 안 써요.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같은 경우는 일부 있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얘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요. 요거를 주로 말할 겁니다. 발신주의, 도달주의. 자, 그런데 요게 그치면 안 되고요. 자, 그렇다면 발신주의 했을 때랑 도달주의 했을 때랑 당사자는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시기상의 차이가 있는 거 말고요. 어렵나요?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거 누가 부담할 건데? 라는 게 가수가 있는 거죠. 발송을 했는데 도달을 안 했어요. 도달주의에서는 발신자 잘못이죠. 근데 여기 발신주의에서는 발신자가 아니라 도달 잘못인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도 같이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발신주의, 도달주의가 단순히 시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발송하고 나서 도착할 때까지의 그런 책임은 누가 질 건데 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밑에 볼게요.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자, 청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특성상 청약은 계약하실래요? 라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야지 알 수가 있죠. 상대방이. 그래서 모든 그 내용들이 다 도달주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전부 다 도달주의 입장을 갖고 있어요. 상대방이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 같은 경우는 모든 규정에서 다 도달주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 가볼게요. 청약의 유효기간. 자, 얘기해 볼게요. 청약 유효기간이라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청약을 할 때 청약자가 청약 기간을,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예요. 정했다면 그때까지죠. 안 정했다면 그때는 좀 고민해 봐야겠죠. 보통은 청약을 발송하고 나서, 그러니까 효력 발생하고 나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기간 경과하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요게 애매한 거죠. 합리적인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이라 하는 것들은 법규마다 다를 겁니다. 그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승낙기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승낙기간. 승낙기간이 뭐냐면 상대방이 승낙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언제까지 나에게 승낙하면 유효한 거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승낙기간이에요.
그래서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게 있다면 그때까지 승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정한 게 없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기간까지를 유효한 것으로 보겠죠. 여기 보면 그 말이 나와 있게 되고요. 자, 청약의 효력소멸 나와 있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기출문제였거든요.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고 사실 다시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나온 적은 있으니까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상대방이 동의하면 청약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계약이 성립돼요. 자동적으로. 이거는 다 뭘 말을 하는 거냐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효력 발생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요했던 것이고, 효력 없어지는 것도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승낙을 하면 그때부터는 청약이 없어지고 효력이 없어지고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두 번째, 청약의 거절 또는 반대 청약이죠. 차이가 뭘까요? 거절은 말 그대로 안 하겠다는 거고, 반대 청약은 거절한 건 아니지만 청약의 내용을 바꿔서 다시 보냈기 때문에 그것도 거절로 보는 거죠. 의미가 좀 다르긴 해요. 다음 세 번째, 청약의 철회. 철회란 말이 뭐냐면 뭔가가 효력 발생하기 전에 효력을 없애는 것을 저희가 철회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CISD 상에 가서 보시면 원문에서는 회수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회수. 일단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철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보낸 게 있었는데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을 저희가 청약의 철회라 불러요. 자, 그러면 철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달주의 입장을 가질 때만 가능한 거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뭔가를 의사를 표시를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해 버리면 철회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철회는 반드시 도달주의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밑에 청약의 취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4번이랑 5번 둘 다 취소란 말이 있거든요.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청약의 취소는 그겁니다.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상대방이 동의하기 전에 효력을 없애는 것을 청약의 취소라 불러요. 레보케이션이라 불러요. 레보케이션. 요거를 CISD 상에 나와서 보시면 원문에서는 철회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식 번역본에 가서 보면은 거기서는 철회란 말이 취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거 기억나시죠? 불확정 청약은 피청약자가 동의하기 전에 청약의 효력을 없앨 수 있죠. 그게 바로 청약의 취소가 되는 겁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청약의 효력이 다 발생했어요. 근데 서로 합의를 한 거죠.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요게 합의에 의한 취소죠. 그러니까 4번, 5번 차이가 뭐냐면 4번은 일방적인 취소예요. 청약자의 일방적인 취소. 5번은 서로 합의하의 취소입니다. 불확정 청약은 취소 가능하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청약자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확정 청약은 취소가 불가능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것들은 그겁니다. 청약의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그 기간이 경과되면 효력을 잃는다라는 거고요. 당사자의 사망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륙법계에서만 대륙법계는 인정하지 않고 영미법계만 인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당사자가 죽었을 때 의사표시 못하게 됐을 때 그때는 청약도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역실무 공부하실 때는 제가 법을 공부한다고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 법규를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전 세계로 나눠봤을 때 대륙법계라고 하는 게 있고 영미법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륙법계가 뭐냐면 독일,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을 다 이렇게 같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대륙법계라 부릅니다.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영미법계라고 하는 것은 영국, 미국이고 대륙법계는 나머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그런 법계를 갖고 있는 게 있을 거고 그거를 일부 수용해서 바꾸는 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다른 거가 있기는 해요. 그 국가별로. 근데 일단은 나눠봤을 때 대륙법계랑 영미법계가 갖고 있는 특성이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이게 완전 다른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무역실무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륙법계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가지고.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륙법계는 계약 성립을 되게 좀 쉽게 해줍니다. 쉽게 해주는데
계약 소멸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결혼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결혼 쉽게 할 수 있어요. 결혼식 어렵지 않거든요. 혼인신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혼은 어려워요. 이혼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이해되시죠? 대륙법계는 그러니까 계약을 없애는 게 어려워요. 계약을 하는 건 쉬워요. 크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영미법계는 반대가 돼요. 계약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까다롭게 하거든요. 근데 없애는 거는 좀 쉬워요. 비교적.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당사자가 죽었다고 해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거냐? 효력 없애는 거죠. 효력섬을 놓고 봤을 때 대륙법계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잖아요. 영미법계는 쉽다. 보시죠. 영미법계는 효력 소멸을 인정합니다. 대륙법계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봐요.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일단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영미법계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계약하는 게 어렵다고 말을 했던 거냐면은 형식을 굉장히 따져요. 형식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랑 여러분 계약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말로 거래를 하게 됐어요. 영미법계는 인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유효한 계약이 아니다. 왜? 요거는 서로 계약이 형식이 없잖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륙법계는 말로 해도 인정해줘요. 구두에 의한 계약도 인정해줘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통하는 게 있죠. 계약을 쉽게 성립하고 있다라는 거. 영미법계는 좀 어렵게 본다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영미법계 가서 보면은 그런 말 나오는 게 있어요. 약인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약인이라 하는 것들이 나중에 또 뒤에 나올 것이 있는데 그게 영미법계만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형식이 없는 것들, 형식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형식이 없는 것들은 약인이 있어야지만 효력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이해하실 때는 영미법계는 계약 유지를 계약 해제가 소멸이 좀 쉬운 편이고 대륙법계 좀 어렵게 하고 있어가지고 누군가 죽어도 대륙법계는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게 있지만 영미법계는 그것만으로도 효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더 말씀드려 보면 나중에 볼 건데요.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러스트레이션.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영미법계 그 내용을 갖고 있는 법리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죽으면 프러스트레이션이 있다고 보는 게 있습니다.